끼가 가가각 칠판을 쇠갈퀴로 긁어내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100억, 아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전 세계 5대뿐인 슈퍼카 옆구리에 선명한 칼자국이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미친 새끼, 네가 제정신이야? 감히 내 차에 칼질을 해? 대한민국 재계 12 박 회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빗물과 흙탕물 범벅이 된 운전기사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기이한 말을 내뱉습니다. 회장님,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제발 그 차는 타지 마십시오.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미친놈의 객기였을까요? 100억짜리 스크래치 뒤에 숨겨진 목숨 건 비밀.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깊은 산자락, 대한민국 재계서열 12 태성그룹의 별장에는 웬만한 미술관보다 더 삼엄한 경비가 처진 개인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다름 아닌 태성그룹의 총수 박태성 회장입니다. 박 회장은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고미술품이나 유명 작가의 그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지만 전 세계에 단 5대뿐이라는 100억 원짜리 명차 팬텀 블랙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주말 새벽 남들은 늦잠을 잘 시간에 박 회장은 직접 융을 들고 차고로 향합니다. 박태성 회장이 부드러운 융으로 검은색 차체를 조심스럽게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자식놈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밥 달라고 아우성이나 칠 줄 알지. 이렇게 주인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건 이 녀석뿐이야. 안 그런가, 김 기사? 옆에서 물통을 들고 대기하던 수행기사 김민우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관리해 주시는 만큼 정직하게 달리는 게 차 아니겠습니까? 박태성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김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내 마음을 귀신같이 읽는구만. 내 아들놈들보다 자니가 이 차를 더 아끼는 것 같아. 지난번에 휠 닦아놓은 솜씨를 보고 내가 아주 감탄을 했네. 김민우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회장님께서 아끼시는 물건이니 제 몸처럼 다를 뿐입니다. 사실 김민우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그는 과거 자동차 정비 명장 밑에서 수련을 받았던 베테랑 정비사 출신입니다. 차의 숨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는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죠. 그런 김민우에게 박 회장은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가 박 회장의 곁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차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김민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아병동의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콧줄을 낀 채 잠들어 있는 7살 딸 서윤이가 보입니다. 김민우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하염없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서윤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서윤이가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을 오물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왔어? 오늘은 회장님 차 타고 어디 다녀왔어? 김민우가 급히 마스크를 고쳐 쓰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서윤이의 마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공주님. 오늘은 회장님이랑 세차했어. 아빠가 차를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았더니 회장님이 칭찬해 주셨단다. 서윤이가 베개 밑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김민우의 손에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이거 봐라. 오늘 미술치료 선생님이랑 만들었어. 아빠 차 키에 달고 다녀. 이게 아빠를 지켜줄 거야. 김민우의 손바닥 위에는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비즈로 엮은
삐뚤빼뚤한 하트 모양 키링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걸 꿰느라 끙끙댔을 딸을 생각하니 김민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민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아빠 부적을 만들어줬네. 아빠가 이거 달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서윤이 꼭 낫게 해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병실을 나온 김민우는 주머니 속에 비즈키링을 꽉 쥐었습니다.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의 수술비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 들어 어떻게든 목돈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김민우에게 박 회장의 팬텀 블랙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딸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봄비가 제법 내렸는지 차고지 주변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김민우는 차고 문을 열고 습관처럼 바닥부터 살폈습니다. 그런데 빗물 냄새 사이로 미세하게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민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킁킁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분명 오일 타는 냄새 같은데. 바닥은 빗물 때문에 흥건해서 어디서 무엇이 샜는지 육안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밤의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으로 비가 들이친 모양이었습니다. 김민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비사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우가 급히 팬텀 블랙의 보닛을 열려고 손잡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안 되겠다. 엔진룸을 한번 열어봐야. 그때였습니다. 차고지 입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김 기사,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김민우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박 회장의 조카인 박철수 전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평소 김민우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인물입니다. 박 회장이 조카인 자신보다 일개 고용인인 김민우를 더 신뢰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기 때문이죠. 김민우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아, 박 전무님 오셨습니까? 바닥에서 기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점검을 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박철수 전무가 성큼성큼 다가와 김민우를 차에서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기름 냄새는 무슨, 내 몸에서 나는 냄새 아니야? 회장님 지금 급하게 호출하셨어.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차 대기시켜. 본사 임원회의 늦으시면 네가 책임질 거야. 김민우가 찜찜한 표정으로 차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전무님, 안전점검은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누유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박철수 전무가 인상을 찌푸리며 김민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봐, 김 기사. 자네가 정비사야? 그냥 운전대나 잡으면 되지. 왜 자꾸 주제넘게 굴어? 어제 정기점검 다 끝난 차야. 잔말 말고 시동 걸어. 결국 김민우는 박 전무의 등살에 밀려 보닛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자 12기통 엔진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김민우의 귀에는 그 소리가 어딘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김민우는 회의가 끝난 박 회장을 모셔다 드리고 차고지 내에서 차량 위치를 바꾸기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차 라인에 맞춰 후진을 하던 김민우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민우의 발이 쑥 하고 힘없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왜 이래? 평소라면 팽팽하게 발바닥을 밀어내야 할 브레이크 페달이 마치 젖은 스펀지를 밟는 것처럼 맥없이 꺼졌다가 올라왔습니다. 정비용어로 일명 스펀지 현상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공기가 찼거나
오일이 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김민우가 사색이 되어 급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차를 세우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당장 리프트에 차를 띄워 하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언제 왔는지 박철수 전무가 차고지 기둥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전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기사, 운전이 왜 그리 거칠어? 주차 하나 똑바로 못하나? 김민우가 다급하게 박 전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브레이크가 이상합니다. 페달이 쑥쑥 들어갑니다. 당장 정비팀 불러야 합니다. 이대로는 절대 운행 못합니다. 박철수 전무가 김민우의 말을 자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까부터 왜 자꾸 호들갑이야? 내가 보기엔 멀쩡하구만. 그리고 내일 새벽에 회장님이 이 차 쓰신다고 하셨어. 정비팀 부르면 회장님 기분 잡치게 할 텐데 자니가 책임질 건가? 김민우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호소했습니다. 회장님 기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안전 문제입니다. 생명이 달린 일이라고요. 박철수 전무가 정색을 하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김 기사, 자네 요즘 딸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며? 회장님 심기 건드려서 쫓겨나고 싶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새 차나 다시 해놔. 내일 회장님 기분 좋게 드라이브 하실 수 있게. 박 전무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차고지를 빠져나갔습니다. 김민우는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서재에 앉아있던 박태성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치열했던 입찰 경쟁에서 승리한 터라 기분이 한껏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임 실장, 내일 새벽 스케줄 다 비워둬. 오랜만에 몸 좀 풀어야겠어. 기상청에서 내일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더군. 빗길에 팬텀 블랙을 몰면 그 짜릿함이 2배가 되지. 젊었을 때 레이싱하던 실력 좀 발휘해 봐야겠어. 전화기 너머 임 실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 회장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에게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퇴근도 하지 못한 김민우는 차고지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고지 뒷문이 살짝 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민우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는 박철수 전무와 정비복을 입은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은밀하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철수 전무가 낯선 사내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뒤탈없게 처리한 거 맞지?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나야 해. 정비복을 입은 사내가 봉투를 챙겨 넣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주 자연스럽게 작업해놨습니다. 비까지 오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김민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꾸민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민우가 뛰쳐나가려는 순간 보안 요원들이 순찰을 돌며 다가오는 바람에 그는 급히 몸을 더 깊숙이 숨겨야 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기상청 예보대로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차고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포화 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차고지 문이 열리고 박태성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즐겨 끼는 붉은색 레이싱 장갑을 끼고 한껏 들뜬 표정으로 김민우를 찾았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빗소리를 뚫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기사, 차 대기시켰나? 오늘 날씨 한번 끝내주는구만. 자, 키 이리 줘. 오늘은 내가 직접 몬다. 양평 별장의 새벽 공기는 차가운 빗줄기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차고지 지붕을 때리며 귀청이 떨어질 듯한 굉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빗소리 사이로 태성그룹 박태성 회장의 들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붉은색 드라이빙 장갑을 낀 손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김 기사, 뭐하고 있어? 빨리 키 안 주고. 하지만 김민우는 평소처럼 공손하게 키를 건네는 대신 빗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박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정장은 이미 들이치는 비에 흠뻑 젖어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민우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고개를 숙이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송구합니다만 오늘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차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브레이크 담력이 너무 가볍습니다. 이건 명백한 이상 신호입니다. 박태성 회장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브레이크 담력? 자네 지금 나랑 농담하나? 이 차는 지난주에 독일 본사팀이 와서 정기 점검을 완벽하게 끝냈어. 내가 직접 시운전까지 마쳤는데 무슨 소리야? 김민우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점검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어제 주차할 때 제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페달이 스펀지처럼 쑥 들어갔습니다. 오늘 같은 폭우에 이 상태로 나가시면 빗길 제동이 전혀 안 됩니다.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회장님. 박태성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드라이빙 실력과 차량 관리 능력에 대해 누구보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운전기사가 그것도 자신이 가장 아끼는 차의 상태를 두고 훈수를 두는 상황이 몹시 불쾌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박태성 회장이 김민우를 노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김 기사, 자네 요즘 딸 병원비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본데 선 넘지 마. 내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브레이크 감각 하나 모를까봐? 자니가 겁이 많아진 걸 차 핑계대지 말게. 김민우의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눈앞에 이 노인은 지금 자신이 죽으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자존심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마지막 수단으로 어제 보았던 오일 자국을 언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우가 박 회장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십시오. 어제 아침에 차고 바닥에서 분명 오일 냄새를 맡았습니다. 누유 흔적이 있었다고요. 지금 비 때문에 씻겨 내려가서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제발 딱 한 번만 정비팀 불러서 확인하고 가시죠. 예, 회장님. 하지만 그 말은 박 회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결정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완벽한 차고 관리에 흠집을 내는 듯한 김민우의 태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김민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내 감각보다 내 놈의 얄팍한 추측을 믿으란 말이냐? 어디서 감히 회장 앞길을 막아? 비키지 못해? 김민우는 박 회장의 힘에 밀려 빗물 웅덩이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바지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기어코 운전석 문을 벌컥 열어젖혔기 때문입니다. 김민우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정말 죽습니다. 박태성 회장은 김민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운전석에 올라타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 기분 다 망쳤어. 돌아오면 자네 처신에 대해 다시 얘기하지. 당장 눈앞에서 꺼져. 박 회장이 묵직한 차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김민우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김민우는 머릿속으로 끔찍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바로 이어지는 내리막길, 그리고 급격하게 꺾이는 해안 절벽 코스?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100억짜리 쇳덩이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뚫고 1000km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이 뻔했습니다. 생존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그 시각 별장 2층 테라스에서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한 남자가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철수 전무였습니다. 그는 검은색 우비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박철수 전무가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늙은이 고집을 누가 꺾겠어. 어서 가세요, 고모부님. 저 세상으로 가는 하이패스가 뚫렸는데 망설일 거 없잖아요. 박 전무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바닥에서 발버둥 치는 꼴이 우스웠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회장의 마음을 돌릴까봐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고 안에 웅장한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웅. 12기통 엔진이 거친 숨을 토해내며 깨어났습니다. 맹수가 포효하는 듯한 배기음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불안정하게 들렸습니다. 김민우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이상 말로 설득할 시간은 1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민우가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리모컨, 셔터 리모컨 어디 있어? 차고 셔터를 내려서라도 차를 가둬야 했지만 당황한 탓인지 늘 두던 자리에 리모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이미 챙겼거나 어딘가로 치워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절망감이 김민우를 덮쳤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박 회장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안전벨트를 매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브레이크 등에서 붉은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엑셀만 밟으면 이 거대한 괴물은 통제 불능의 폭주 기관차가 되어 박 회장을 황천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김민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스마트키와 함께 오돌토돌한 플라스틱 비즈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딸 서윤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알한 알 꿰어 만든 하트 모양 키링이었습니다. 김민우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수술시켜준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 차는 100억 원입니다. 이 차에 손을 대는 순간 김민우의 인생은 끝장입니다. 해고는 물론이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딸의 수술비는커녕 범죄자의 딸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어른을 말입니다. 김민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키의 옆면 버튼을 누르고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금속 비상 열쇠를 뽑아들었습니다. 은색 열쇠 끝이 빗물에 젖어 서늘한 빛을 냈습니다. 김민우가 어금니를 꽉 깨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제발 살아만 계십시오. 박 회장의 발이 엑셀 페달 위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치솟으며 머플러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바퀴가 구르기 시작한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김민우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빗속을 뚫고 몸을 날렸습니다. 으아! 그는 달리는 차의 측면에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마치 투우사가 성난 황소에게 달려들 듯 김민우는 망설임 없이 손에 쥔 금속 열쇠를 팬텀 블랙의 매끄러운 도장면에 꽂아 넣었습니다. 김민우의 손끝에 묵직한 저항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팔을 뒤로 쭉 뻗으며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운전석 도어의 시작점부터 뒷바퀴 팬더까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캔버스 위에 가장 처절한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가가가각. 흡사 거대한 칠판을 쇠갈퀴로 사정없이 긁어내리는 듯한 끔찍한 소음이 폭우가 쏟아지는 차고지를 뒤흔들었습니다. 12기통 엔진의 웅장한 포유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금속성 마찰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박태성 회장이 가장 아끼는 에마, 팬텀 블랙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지르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박태성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기익. 육중한 차체가 빗길에 살짝 미끄러지며 거칠게 멈춰섰습니다. 박 회장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뛰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차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빗속에서 차의 측면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검은색 예술품이라 불리던 팬텀 블랙의 왼쪽 도어부터 뒷바퀴 팬더까지 하얗고 선명한 은색 스크래치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예리한 칼로 살을 베어놓은 듯 처참한 상처였습니다. 빗물이 그 상처를 타고 붉은 피처럼 흘러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박태성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빗물과 흙탕물 범벅이 된 채 차 옆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김민우였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여전히 은색 가루가 묻은 비상 열쇠가 들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핏발선 눈으로 김민우를 노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기사, 내 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쳤어? 돌지 않고서야 감히 내 차에 칼질을 해? 박 회장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믿었던 이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분신이 훼손당했다는 충격에 박 회장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김민우가 털썩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김민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고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애원하듯 박 회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김민우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을 죄? 그래, 이건 살인이야. 내 자식 같은 놈을 네가 난도질했어. 평소에 얌전한 척하더니 속에 칼을 품고 있었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김민우가 박 회장의 손을 뿌리치지도 못한 채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차 타시면 회장님 돌아가십니다. 박태성 회장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돌아가셔? 내 놈이 이제 저주까지 퍼붓는구나. 운전하지 말라고 차를 부숴?
그게 핑계가 될 것 같아? 짜짝. 박태성 회장의 손바닥이 김민우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김민우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민우는 아픈 기색도 없이 다시 고개를 돌려 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김민우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절규했습니다. 때리십시오. 더 때리셔도 됩니다. 제발 그 차만 타지 말아주십시오.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회장님. 박태성 회장이 뒷걸음질 치며 치를 떨었습니다.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나에 대한 테러다. 감히 주인 물건에 손을 대? 내 놈이 사람이냐?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별장 2층에서 박철수 전무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허겁지겁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는 훼손된 차와 바닥에 엎드린 김민우를 번갈아 보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과장된 표정으로 경악했습니다. 박철수 전무가 입을 틀어막으며 외쳤습니다. 세상에, 고모부님 괜찮으십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차꼴이 이게. 박태성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며 손가락으로 김민우를 가리켰습니다. 철수야, 저놈이, 저 믿었던 김기사놈이 내 차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빗길 운전 좀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차를 난도질했어. 박철수 전무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뭐하고 있어? 회장님께 위협을 가한 미치광이다. 당장 끌어내. 혹시 흉기를 더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 몸수색 철저히 하고. 건장한 경호원 2명이 김민우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김민우의 얼굴이 흙탕물에 처박혔습니다. 김민우가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소리쳤습니다. 전무님은 아시잖습니까? 브레이크 이상한 거 아셨으면서 왜 회장님을 태우셨습니까? 이거 살인 미수입니다. 박철수 전무가 김민우의 머리채를 잡고 귓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친놈. 끝까지 바라기구나. 네가 아무리 짖어봐야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넌 이제 끝이야. 박철수 전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박 회장을 향해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모부님, 이 자식 눈빛이 정상이 아닙니다. 돈 문제 때문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벌인 게 분명합니다. 일단 경찰보다는 저희가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문나면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테니까요. 박태성 회장은 배신감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10년을 넘게 자신의 손발이 되어 주었던 김민우가 한순간에 자신의 등을 찌른 칼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김민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침을 뱉듯 내뱉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치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다버려. 그리고 법무팀장에게 연락해. 이놈 콩밥 먹기 전에 차 수리비부터 청구하라고 해. 평생을 일해도 못 갚게 만들어줄 테니까. 경호원들이 김민우를 질질 끌고 차고지 밖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우의 구두 한 짝이 벗겨져 흙탕물에 나뒹굴었습니다. 김민우가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목청껏 외쳤습니다. 회장님, 제 말 들으셔야 합니다. 그 차 폐차하셔야 합니다.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제발요. 제발 살아만 계십시오. 박태성 회장은 김민우의 절규를 외면한 채 흉물스럽게 긁힌 팬텀 블랙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운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철수야, 문 닫아라. 기분 잡쳤다. 그리고 저 차
천막으로 덮어버려. 내 눈에 띄지 않게 해. 박철수 전무가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모부님. 안 그래도 위험한 빗길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습니다. 들어가서 쉬시죠. 뒷수습은 제가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쿵. 육중한 차고지 셔터가 내려왔습니다. 김민우의 시야에서 박 회장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민우는 저택의 거대한 철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윽.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군 김민우는 찢어진 손바닥을 감싸쥐었습니다. 쓰라림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더 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쏟아지는 폭우가 그의 젖은 어깨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김민우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흙탕물이 묻은 비즈키링이었습니다. 딸 서윤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들어준 하트 모양의 부적. 김민우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해냈다. 회장님 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김민우의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당장 딸의 병원비는커녕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고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멈췄다는 사실 하나만이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김민우는 빗속에서 저택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건강하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민우는 서울의 좁은 고시원 방에서 젖은 몸을 웅크린 채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때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징징. 김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는 태성그룹 법무팀이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발신 태성그룹 법무팀. 수신 김민우 귀하. 제목 해고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 사전 예고. 귀하는 2026년 1월 30일 새벽 박태성 회장 소유의 차량 팬텀 블랙을 고의로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바 금일부로 즉시 해고 처리됨을 통보합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 및 위자료 포함 총 3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민우에게 닥친 현실은 그날 내리던 폭우보다 더 차갑고 혹독했습니다. 태성그룹 법무팀에서 날아온 3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예고장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김민우는 변변한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당장 다음 주에 잡혀있는 딸 서윤이의 수술비를 낼 여력도 없었습니다. 김민우가 안전모를 고쳤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으라차차. 그는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최고급 세단을 몰던 손에는 이제 굳은 살이 박이고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김민우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김민우가 흐르는 땀을 소매로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조금만 더 버틸게. 우리 딸 수술비 아빠가 꼭 마련할 거야. 그는 점심시간이 되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3,000원짜리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물을 마시려는데 맞은편 식당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뉴스 앵커 태성그룹 박태성 회장이 최근 불거진 건강 이상설을 일축하고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 오전 열린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화면 속에 비친 박태성 회장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임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밥알을 씹다 말고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김민우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네요. 비록 자신은 쫓겨나고 빚더미에 앉았지만 자신이 모시던 주군이 무사하다는 사실 하나만이 김민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편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 박태성 회장은 새로 온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차가 코너를 돌 때마다 박태성 회장의 몸이 쏠렸습니다. 어허, 운전 좀 부드럽게 못해? 방금 코너 돌 때 쏠림 현상 못 느꼈나? 김 기사는 물 한 잔도 안 쏟게 운전했는데 자네는 면허를 어디서 딴 거야? 새 수행기사가 식은땀을 흐라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아직 차에 적응이 덜 되어서. 박태성 회장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차가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지. 김 기사놈은 귀신같이 내 기분을 맞췄는데 그놈이 배신만 안 했어도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 박 회장은 김민우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무의식 중에 그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김민우의 완벽했던 수행 능력이 그리워질 때마다 박 회장의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박철수 전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민우가 사라진 틈을 타 이사들을 은밀하게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전무가 고급 일식당 룸에서 이사들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다들 들으셨죠? 회장님께서 최근에 운전기사를 폭행해서 쫓아내셨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말이죠. 노망이 드신 게 분명해요. 이대로 가다간 그룹 이미지 다 망칩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회장님께서 정말 그러셨습니까? 하긴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 보이시긴 했습니다만. 박철수 전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다음 주 이사회 때 회장님 건강을 이유로 명예직으로 물러나시게 하는 해임안을 상정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좀 실어주셔야겠습니다. 박철수 전무는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서둘렀습니다. 차고에 방치된 팬텀 블랙을 폐차 처리하려고 사설견인 업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태성 회장은 이미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차에 손을 대? 당장 내보내. 박 회장은 김민우 사건 이후 차고지 접근 권한을 자신 외에는 아무도 갖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박 전무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양평 별장의 서재. 박태성 회장은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일주일 전 그날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독한 술을 한 모금 털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 기사, 대체 왜 그랬어?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내 뒤통수를 쳐?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꼈는데. 술 기운이 오를수록 분노보다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민우는 평소 돈 문제로 사고를 치르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 차를 긁기 직전 김민우가 보였던 그 눈빛,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어딘가 결연해 보였던 그 눈빛이 박 회장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놈이 정말 미쳐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차고지로 내려갔습니다. 차고지 안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천막으로 덮인 거대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거칠게 천막을 걷어냈습니다.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팬텀 블랙의 차체 위로 김민우가 낸 은색 스크래치가 흉물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상처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날카롭고 깊게 파인 자국. 얼마나 세게 눌렀으면 철판이 다 드러났을까 싶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 미련한 놈.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그때였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우연히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차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검붉은 액체가 굳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오일인가?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아보니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과는 다른 특유의 화학약품 냄새였습니다. 박태성 회장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김민우가 빗속에서 외쳤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오일이 샌 흔적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이상합니다. 박 회장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김민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오해한 것이라면, 박 회장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독일 본사에 연락해서 수석 엔지니어 팀 한국으로 보내라고 해. 내일 아침까지 도착해야 한다. 비밀 유지 각서 쓰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오라고 해. 다음 날 오후 독일에서 급파된 엔지니어 3명이 양평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박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팬텀 블랙을 리프트에 띄우고 하부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박태성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초조하게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제발 김 기사가 미친놈이기를. 내 차가 고장난 게 아니기를. 하지만 박 회장의 바람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차 하부를 살피던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한스가 리프트 아래에서 나와 장갑을 벗으며 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유감스럽게도 단순 고장이 아닙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화면에는 브레이크 유압 호스가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호스의 중간 부분이 마치 가위로 자른 듯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끊어질 수도 있나? 한스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호스는 특수 강화 고무로 제작되어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없습니다. 이건 누군가 아주 예리한 도구, 아마도 펜치나 칼 같은 것으로 정확하게 자른 겁니다. 명백한 사보타주고의 파손입니다. 박태성 회장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한스가 덧붙였습니다. 이 상태로 주행하셨다면 첫 번째 브레이킹 시점에서 압력이 터져 제동이 전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시속 100km 이상이었다면 상상하기도 싫군요. 엔지니어들이 물러가고 난 뒤에 양평 별장 차고지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은 수석 엔지니어가 주고 간 태블릿 PC 속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0억짜리 차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유압 호스가 마치 누군가 비웃듯 날카로운 단면을 드러낸 채 툭 끊겨 있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어. 산전수전 다 겪으며 대한민국 재계 12그룹을 일궈낸 그였습니다. 충격은 잠시였고
그의 두뇌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단연 조카 박철수 전무였습니다. 최근 경영권 승계를 두고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냈던 그였기에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의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뜻밖의 인물에게로 튀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김 기사는 그놈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일개 운전기사가 그것도 정비팀도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에 정확히 짚어냈다는 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박 회장의 머릿속에 끔찍한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주먹을 꽉 쥐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설마 그놈도 한패인가? 박 전무랑 짜고 버린 자작극 아니야? 일부러 차를 망가뜨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구하는 척 쇼를 해서 영웅 대접을 받으려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박 회장의 고질적인 의심병이 도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김 기사는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가장 악질적인 사기꾼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그놈이 정말 나를 살리려 한 건지 아니면 나를 가지고 논 건지. 박 회장은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차고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팬텀 블랙의 조수석 대시보드 아래 숨겨진 고성능 블랙박스 본체에서 메모리 카드를 직접 회수했습니다. 이 작은 칩 안에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터였습니다. 그 시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대부업체 사무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김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며 펜을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류의 맨 위에는 신체 포기각서라는 섬뜩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업체 사장이 껌을 씹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 김씨. 이거 진짜 사인할 거야? 콩팥 하나 떼어내면 평생 골골대며 살아야 하는데. 딸내미 수술비가 그렇게 급해? 김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태성그룹에서 청구한 35억 원은 둘째치고 당장 내일 잡힌 딸 서윤이의 수술비를 내지 못하면 수술이 취소될 판이었습니다. 김민우가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네, 급합니다. 제 심장이라도 팔 수 있으면 팔고 싶습니다. 돈만 주시면 뭐든 다 합니다. 사장이 혀를 차며 서류를 김민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독한 양반이네. 알았어. 여기에 지장 찍어. 돈은 바로 병원 원무가로 싸줄 테니까. 대신 약속 날짜 하루라도 어기면 그때는 콩팥이 아니라 각막부터 털어갈 줄 알아. 김민우는 눈을 질끈 감고 서류에 붉은 인주를 묻힌 엄지손가락을 꾹 눌렀습니다. 가장의 무게가 아비의 사랑이 그의 지문을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겼습니다. 김민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툭 하고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 박철수 전무는 자신의 측근 이사들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의 얼굴은 승리감에 도취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철수 전무가 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자, 다들 잔 드십시오.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그 노망난 늙은이만 몰아내면 태성그룹은 이제 우리 세상입니다. 한 이사가 아부하듯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전무님, 아니 이제 회장님 되실 분의 성견지명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그 운전기사 놈을 그렇게 절묘하게 엮어서 보내버리셨습니까? 덕분에 회장님 평판이 바닥을 쳤습니다. 박철수 전무가 낄낄거리며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운이 좋았지. 그 미친 기사놈이 알아서 차를 긁어주니 내가 손 안 대고 코 푼 격 아니겠어? 브레이크가 터져서 사고가 났으면 더 깔끔했겠지만 뭐 치매 노인 취급받으며 쫓겨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박 전무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칼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꿈에도 모른 채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양평별장 지하보안실. 박태성 회장은 육중한 철문을 걸어 잠그고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밀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고성능 오디오 분석 장비와 대형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메모리 카드를 리더기에 꽂고 파일을 로딩했습니다. 화면에 그날 새벽의 영상이 떴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 그리고 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김민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문제였습니다. 후두두두둑 웅웅웅. 100억짜리 팬텀 블랙의 완벽한 방음 설계 탓에 외부 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웅웅거리는 진동으로만 들렸습니다. 게다가 박 회장이 홧김에 공회전시킨 12기통 엔진 소음이 김민우의 목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헤드폰을 쓰고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자. 내 놈이 진짜 충신인지 아니면 가면 쓴 도둑놈인지. 박 회장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하고 빗소리와 엔진음 주파수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화면 속의 그래프가 요동치며 불필요한 잡음들이 깎여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증폭 필터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사라지고 정적 속에 숨어있던 소리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재생시간 41,205. 박 회장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스피커를 통해 그날 밤 자신이 듣지 못했던 진실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 안 들리십니까?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박태성 회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그저 입만 뻥긋거리는 것처럼 보였던 김민우의 외침이 찢어질 듯 선명하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연기나 쇼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주인을 부르는 절규였습니다. 타시면 죽습니다. 제발 내리십시오. 제발요. 박태성 회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김민우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만하게 무시했던 그 몸짓들이 사실은 필사적인 구조 신호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연기일 수 있어. 블랙박스가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소리를 지른 걸 수도.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타임라인을 조금 더 뒤로 돌렸습니다. 바로 김민우가 차 열쇠를 꺼내기 직전 박 회장이 엑셀을 밟으려던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엔진 소리에 묻혀 누구도 듣지 못했을 김민우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김민우가 빗속에서 고개를 푹 숙이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꽉 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침이 아닌 스스로에게 거는 최면이자 독백이었습니다. 흑, 무서워, 무섭다. 김민우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30대 가장의 나약한 공포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박태성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옥 가더라도 회장님은 살려야 해. 2차 보내면 회장님 돌아가셔. 안 돼, 절대 안 돼. 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우는 자신이 감옥에 갈 것을, 인생이 파탄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선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김민우의 마지막 독백이 박 회장의 심장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김민우가 손에 쥔 키링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아빠가 돈 못 벌어가서 미안해. 그래도 아빠가 사람 목숨은 지켜야 하잖아. 그렇지? 아빠가 우리 딸 꼭 지켜줄게.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김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차로 달려들었습니다. 으아, 곧이어 끼가가가각 하는 끔찍한 스크래치 소리가 이어졌지만 박 회장의 귀에는 더 이상 그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윤아 미안해라는 김민우의 울음 섞인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헤드폰을 거칠게 벗어던졌습니다. 아, 박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그제야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눈이 멀었어. 나를 살리려고. 그 어린 딸까지 팔아가며 제 인생을 던진 놈을 내 손으로 짓밟았어. 박태성 회장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비서실장의 단축번호를 거칠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박태성 회장이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임 실장, 지금 당장 김민우 기사 관련 소송 전부 취하해. 법무팀장한테 당장 서류 찢어버리라고 해. 이런 한 푼도 청구하지 마. 알았나? 수학이 넘어 임 실장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하지만 회장님. 이미 접수가. 박태성 회장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시끄러워. 내 말 안 들려? 취하하라고 했어. 그리고 지금 당장 김민우 기사 위치 파악해. 10분 내로 보고해. 1분이라도 늦으면 자네도 옷 벗을 줄 알아. 박 회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경찰청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흥분과는 다르게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청장님, 접니다. 박태성입니다. 지금 제 비서실을 통해 파일 하나를 보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저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 미수 증거입니다. 범인은 제 조카 박철수입니다. 긴급 체포영장 발부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입니다. 전화를 끊은 박 회장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며칠간 수염도 깎지 않아 덥수룩한 얼굴로 보안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상석에 앉은 박철수 전무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전무가 마이크를 잡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박태성 회장님의 건강 악화와 판단력 저하로 인해 더 이상 그룹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쾅! 그때 회의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영장을 들어보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사대장이 박철수 전무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을 존속살해 미수 및 특수재물 손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철수 전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 마음대로 들어왔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안 나? 경찰들이 박 전무의 양팔을 꺾어 등 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수사대장이 박 전무의 귀에 대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호스 자른 정비사 이미 자백했습니다. 회장님 차 블랙박스에 당신이 사주하는 장면까지 다 찍혔더군요. 변호사는 서에서 부르시죠. 박철수 전무는 개처럼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이건 음모야. 그 노망난 늙은이가 꾸민 짓이라고. 나 노란 말이야. 그 시각 박태성 회장은 직접 차를 몰고 서울 강북의 한 대학병원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딸린 리무진이 아닌 김민우가 예전에 업무용으로 쓰던 낡은 구형 세단이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조금만 기다려라. 제발, 제발 떠나지만 마라.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가 번쩍였지만 박 회장은 엑셀에서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김민우와 그의 딸 서윤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김민우의 앞을 막아서며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곤란합니다. 병원비가 3달이나 밀리셨어요. 더 이상 입원은 불가능합니다. 당장 퇴원수속 밟아주세요. 김민우는 휠체어에 탄 딸 서윤이를 등 뒤로 숨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낡은 보스턴백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민우가 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겠습니다. 지금 나가면 이 아이 죽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사정은 딱하지만 규정이라 어쩔 수 없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대기 중이라 방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자, 나가시죠. 서윤이가 휠체어 위에서 겁에 질린 눈으로 김민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쫓겨나는 거야? 나 이제 치료 못 받아? 김민우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아빠가 다른 병원 알아볼게. 걱정 마. 아빠가 있잖아. 김민우는 힘없이 휠체어를 밀며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35억 빚에 쫓겨나는 신세. 이제 갈 곳이라곤 차가운 길바닥뿐이었습니다. 기익. 그때 병원 정문에 낡은 세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헝클어진 머리에 땀범벅이 된 노신사가 뛰쳐나왔습니다. 박태성 회장이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로비로 뛰어들어오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김 기사, 멈춰. 가지마. 로비에 있던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김민우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회장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민우의 얼굴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김민우가 딸의 휠체어를 자신의 몸으로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저 돈 없습니다.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감옥 가겠습니다. 제발이요. 김민우는 박 회장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혹은 자신을 경찰에 넘기려고 직접 잡으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웅크리며 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김민우의 코앞까지 달려와 멈춰섰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털썩? 대한민국 제12 태성그룹의 총수 박태성 회장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김민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김민우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을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울먹이며 토해냈습니다. 민우야, 미련한 늙은이를 용서해라. 내가 눈이 멀어서 생명의 은인을 내 손으로 내쳤어. 나를 살리려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김민우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회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사람들이 봅니다. 박태성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면 어때? 내가 죄인인데 자네가 낸 스크래치가 내 목숨값이었어. 자네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흙 속에 묻혀 있었을 거야. 자네가 옳았어. 정말 미안하네, 민우야. 김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태성 회장이 김민우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며 오열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도망가지 않아서 고마워. 그때 김민우의 등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김민우의 다리 사이로 보이는 휠체어로 향했습니다.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7살 서윤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서윤이를 보자마자 김민우가 차를 긁기 직전 블랙박스에 녹음되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아빠가 회장님 지켜야 해. 박 회장이 무릎 걸음으로 서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은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서윤이구나.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할아버지가 우리 서윤이 마음도 모르고 아빠를 많이 힘들게 했어. 서윤이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 회사 회장님이에요? 박태성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내 아빠한테 아주 큰 빚을 졌단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도 너도 할아버지가 다 지켜줄게.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병원장 나오라고 해. 지금 당장 로비로 튀어나오라고 해. 1분도 채 되지 않아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장과 의료진들이 사색이 되어 로비로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박태성 회장이 병원장을 노려보며 휠체어에 탄 서윤이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 VIP 병동 특실로 옮겨. 그리고 국내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실력 좋은 의사들 다 불러 모아.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아이 반드시 살려내. 알았나? 병원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김 과장, 뭐해? 휠체어 밀어. VIP 병동 준비시켜.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서윤이를 모셔갔습니다. 김민우는 멀어지는 딸의 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학병원 로비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대한민국 재계 10위 태성그룹의 박태성 회장은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는 한 남자를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수행기사 김민우였습니다. 김민우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러움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박태성 회장의 최고급 맞춤 양복 어깨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김민우의 등짝을 투박한 손으로 퍽퍽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민우야.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내 딸 서윤이가 본다. 아빠가 약해 빠진 모습 보이면 쓰겠냐? 김민우가 꺽꺽거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끝난 줄 알았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회장님만 살아계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딸아이 수술비도 못 내고 쫓겨나는 제 꼴이 너무 비참해서 박태성 회장이 김민우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얼굴을 보게 했습니다. 박 회장의 눈가에도 물기가 그득했습니다. 비참하긴 뭐가 비참해. 자네는 가장 훌륭한 가장이고 최고의 충신이야. 자네가 내 차에 낸 그 기스 말이다. 그게 내 목숨값이었다. 100억? 아니,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모자라. 내 목숨을 구해준 값인데 그깟 쇳덩어리가 문제겠나? 김민우는 박 회장의 따뜻한 위로에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엄숙하게 지시했습니다. 임 실장, 지금 당장 인사 발령 내. 김민우 기사는 오늘부로 단순 수행기사가 아니야. 회장 비서실 소속 특별보좌관으로 승진시킨다. 직급은 부장 대우로 하고 연봉은 임원급으로 책정해. 내 24시간을 가장 가까이서 관리하는 핵심 인재니까. 임 실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인사팀에 통보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김민우가 놀란 눈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운전대만 잡던 놈입니다. 그런 과분한 자리는. 박태성 회장이 김민우의 말을 자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운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 마음도 운전할 줄 알더구만. 자네의 그 정직함과 충성심이면 충분해. 잔말 말고 따라와. 우리 손녀 수술 들어가는 거 보고 가야지. 그날 오후 VIP 병동 수술실 앞.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흉부외과 의료진이 총동원된 서윤이의 심장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는 김민우가 깍지 낀 손을 이마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박태성 회장이 팔짱을 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박 회장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미국 상원의원 방한 리셉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출발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빠지시면 곤란합니다. 박태성 회장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미국 의원이 문제야? 내 손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겠어? 다 취소해. 오늘 내 스케줄은 여기 의자가 전부야. 아무데도 안 가. 비서실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 회장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김민우가 고개를 들며 죄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국익이 걸린 중요한 일 아니십니까? 다녀오십시오. 저 혼자 있어도 됩니다. 박태성 회장이 김민우의 허벅지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자네 혼자 저 문만 쳐다보고 있게 둘 것 같아? 나도 서윤이 할아버지 자격으로 있는 거야. 마음 편하게 먹어. 저 안에 의사들이 내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먹는데 감히 수술을 실패하겠어? 박 회장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김민우는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10시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땀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김민우와 박태성 회장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선생님, 서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심장 기형이 생각보다 심각했는데 수술이 아주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민우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박태성 회장이 김민우를 와락 껴안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됐어. 하하. 들었나, 김 부장? 살았어. 우리 서윤이가 살았다고. 박태성 회장은 마치 자신의 친손녀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김민우는 박 회장의 품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가족 같은 끈끈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양평 별장 차고지. 박태성 회장은 퇴원한 서윤이를 보러 가기 전 김민우를 데리고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차고지 중앙에는 문제의 팬텀 블랙이 사건 당일 모습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짝부터 뒤 팬더까지 길게 그어진 은색 스크래치가 조명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김민우는 차마 그 상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낸 상처였지만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김민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볼 때마다 정말 송구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공업사에 연락해서 당장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김민우가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박태성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 놔두게. 수리하지 않을 거야. 김민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회장님, 저건 세상에 몇 대 없는 명차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흉한 상처를 남겨두는 건 차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폐차를 하시더라도 깔끔하게. 박태성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차체에 난 스크래치를 손끝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누가 흉하다고 했나?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로 보이는데. 박 회장은 김민우를 돌아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상처는 말이야, 자니가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충성했다는 영원한 증거야. 그리고 의심 많고 괴팍했던 내가 비로소 사람을 믿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나는 이 차를 볼 때마다 자네의 그 진심을 기억할 걸세. 그래서 폐차도 안 하고 수리도 안 할 거야. 영원히 이 자리에 전시해두고 내 값으로 삼을 생각이네. 김민우는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에게 그 스크래치는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신뢰를 상징하는 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김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최신형 최고급 세단의 스마트키였습니다. 그런데 그 키에는 낯익은 물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김민우가 빗속에서 꽉 쥐고 있었던 딸 서윤이가 만들어준 삐뚤빼뚤한 하트 모양의 비즈 키링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흙탕물에 젖었던 키링을 직접 닦아 세차키에 달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김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박태성 회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운전대를 잡을 일은 없어. 내 남은 인생의 길은 자니가 안내해주게. 자네라면 그 어떤 빗길이나 험한 길이라도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 믿으니까. 박 회장의 말에는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비즈키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딸의 사랑과 회장님의 믿음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마트키를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고 자세를 바로하며 박 회장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민우가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계절의 옷을 4번 갈아입혔고 태성그룹의 공기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태성그룹 본사 로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가 넘쳤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고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로비 중앙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박태성 회장이 있었고 그 바로 오른쪽 가장 가까운 거리에는 말끔한 네이비색 수트를 입은 김민우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낡은 정장에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쫓겨났던 운전기사 김민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 이마를 드러냈고 눈빛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흘렀습니다. 그는 이제 차 문을 열어주는 기사가 아니라 박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율하고 그룹의 핵심 사안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임원들이 박 회장을 발견하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 실장님도 오셨습니까? 박태성 회장이 가볍게 손을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김상무. 이번 분기 실적 아주 좋더구만. 다들 수고가 많아. 임원들은 박 회장에게 인사를 마친 뒤 김민우에게도 깍듯하게 예우를 갖췄습니다. 김민우는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는 대신 예전 김 기사 시절보다 더 깊이 허리를 숙이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김민우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상무님. 저는 그저 회장님 뜻을 잘 전달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태성 회장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권력을 쥐어주면 어깨에 힘부터 들어가는 여느 사람들과 달리 김민우는 자리가 높아질수록 벼 이삭처럼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그런 김민우가 대견하다는 듯 어깨를 툭 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박태성 회장은 김민우와 함께 양평 별장의 개인 차고지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손녀 서윤이와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차고지 문이 열리자 그곳은 마치 자동차 박물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가장 조명이 화려하게 비추는 명당 자리에는 1년 전 그날의 주인공인 팬텀 블랙이 위용을 뽐내며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검은 차체는 여전히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차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조수석 도어 앞쪽부터 뒷바퀴 팬더까지 칠판을 긁어놓은 듯 선명하게 파인 은색 스크래치였습니다.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 그 상처는 조명을 받아 마치 벼락이 내리꽂힌 문양처럼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천천히 차로 다가가 거친 스크래치 자국을 손바닥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봐. 1년이 지났는데도 이 상처를 보면 여전히 등골이 오싹해. 그때 자니가 냈던 그 쇳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단 말이야. 김민우가 박 회장의 뒤에 한 걸음 물러서서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다시 봐도 제가 참 무모했습니다. 100억짜리 차에 열쇠를 꽂다니. 지금 하라고 하면 손이 떨려서 못할 것 같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김민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자네는 또 할 걸세. 내 목숨이 위험하다면 이 차가 아니라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라도 부수고 들어올 사람 아닌가. 나는 알아. 자네의 그 무모한 용기가 없었다면 난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 지금쯤 저기 산소에 누워 흙냄새나 맡고 있었을 거야. 박 회장은 스크래치를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흉물이라고 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이게 부적이야.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걸 깨우쳐준 회초리 같은 거지. 그때 차고지 밖에서 맑고 경쾌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빨리 나와요.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서윤이가 차고지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1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던 창백한 아이는 이제 볼에 홍조가 도는 건강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박태성 회장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저 탕수육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어요. 다 사주실 거죠? 박태성 회장이 서윤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껄껄 웃었습니다. 오냐, 우리 공주님 먹고 싶은 거 다 사줘야지. 탕수육, 피자 아니면 저기 백화점을 통째로 사줄까? 서윤이가 까르르 웃으며 박 회장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에이, 백화점은 맛없잖아요. 빨리 가요. 배고파요. 김민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그 선택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민우가 미리 대기시켜둔 승차감이 좋은 국산 최고급 세단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자, 회장님, 서윤아. 타시죠. 예약해둔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서윤이를 뒷좌석에 먼저 태우고는 김민우에게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 오늘은 자니가 운전하지만 다음부터는 기사 시켜. 자네는 내 옆에서 결제 서류 검토해야 할 거 아니야. 비싼 월급 주고 운전만 시키면 내가 손해지. 김민우가 운전석에 앉으며 백미러를 통해 박 회장과 눈을 맞췄습니다. 주말 가족 나들이는 제가 직접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회장님 전담 베스트 드라이버 아닙니까? 박태성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하하, 그래, 자네 운전 솜씨 따라올 사람이 없지. 출발하자고, 파트너.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세단이 차고지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서윤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거리고 박 회장은 손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맞장구를 치며 행복해했습니다. 김민우는 백미러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주군과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함께 웃고 있는 풍경. 김민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어떤 폭우가 쏟아져도 뚫고 나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차가 멀어지면서 차고지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슈퍼카보다 사람의 목숨과 진심이 얼마나 더 무거운지 깨닫게 해준 박 회장님과 김 실장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록 차체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지만 그 상처는 두 사람의 신뢰를 증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주군을 지킨 김 실장님의 용기와 뒤늦게나마 진심을 알아보고 무릎 꿇은 박 회장님의 화해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시련과 상처들도 훗날 돌아보면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어떤 폭우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